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9의 그 밖의 법인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이제 마지막 부분 몇 가지 남아있는 내용을 볼 건데요.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두 번째, 기업의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 번째, 비영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마지막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네 가지 정리할 건데요. 요거 중요도에 따른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번,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4번,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비영리 법인세, 그 순서로 보겠습니다. 미알부터 먼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입니다.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우리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요, 우리 원래 법조문 명칭상으로는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조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 흔히 일반적으로 미완료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매기는 거니까 이제 미완료소득 법인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요, 조금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쓰면 가계 부분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럼 가계는 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소비가 되면 기업의 소득이 다시 또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경제가 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내 유보만 자꾸 시켜둔다. 그럼 이건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벌었으면 일정 수준까지 법에 정한 목적으로, 법에 정한 용도로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썼다. 그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환류, 환류시키지 않은 소득이라는 건 가계 부분 등으로 환류되도록 주지 않은 소득, 쓰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입니다. 어떤 법인이 미완료소득 법인세를 낼 거냐라는 거예요. 자,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은 각 사업유도 종일 현재 독점법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투자나 임금 등으로 관리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라고 돼 있죠. 자, 중요한 게 녹색으로 체크한 부분이에요. 내국법인이라고 전부 다 미완료소득 법인세 납세금을 지는 게 아니라 큰 회사들만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큰 회사가 있다는 기업 집단에 소속도 있어야 돼. 그룹에 소속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룹 중에서도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들. 자산 총액이 10조 넘어가는 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재계 순위로 보면은 뭐 삼성, LG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삼성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전부 다. LG 그룹사에 속하는 계열사 전부 다. 그런 큰 회사들, 그런 큰 회사들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고, 이 내국법인은 영리법인 말하는 거예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돈을 어디다 써라 정부에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법인들은 납세 의무가 없어요. 비영리법인은 미할수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없고, 외국법인도 미할수득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고, 또 내국 영리법인이라도 상호 출자 제한 기업들에 속하지 않았으면 납세 의무가 없는 겁니다. 내국 영리 중에 이 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미완료 소득이라고 하는 거 산정을 해줘야 돼요. 환류시키지 않은 소득이 얼마 있냐,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완료 소득을 산정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세를 곱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은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하는 겁니다. 미완료 소득 구하고 나서 거기에 20%만큼 법인세 내는 거예요. 미완료 소득 법인세는 단일 세율입니다. 소득의 크기 상관없이 20%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완료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요, 기업들이 번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 퍼센트까지는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A 방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방식 보시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기업 소득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자, 기업 소득의 70%까지는 좀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들이 100원의 돈을 벌었어. 그럼 70%면 70원은 써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용도로 써야 되냐면 그 용도를 3개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투자하는데. 두 번째, 종업원들 임금 증가시키는데. 세 번째, 상생염 출연금액. 이 세 가지 용도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원 벌었으면 70%, 70원까지는 이 세 가지 용도로 써야 되는데, 만약 이 세 가지 용도로 쓴 금액이 부족하다. 만약에 50원 썼다고 볼게요. 그럼 20원은 덜 썼잖아요. 그 20원 덜 쓴 금액을 미환류 소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활류액으로 인정되는 게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액, 두 번째 임금 증가, 세 번째 상생협력 출연금액. 기업들이 투자하면 아무래도 투자가 생기면 가계 부분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받게 될 거니까 가계 부분으로 소득을 환류시킬 수 있고요. 또 종업원들한테 직접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면 가계 부분으로 소득이 환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가계 부분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같이 잘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한테 상생률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환류액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액까지 환류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투자 포함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투자를 환류액으로 인정한다 해서 지금 이름을 투자 포함 방식이라고 쓰게 된 거고요. 투자액까지 환류액으로 인정한다면 70%까지는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업종마다 다 지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은요. 투자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까지 투자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회사까지 70%나 써야 된다. 너무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환류액으로 투자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환류액으로 투자를 인정하지 않고 투자가 별로 없는 회사들은 이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임금 증가액과 상생률 출연금액 이 두 가지만 환류액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환류액으로 인정할 때는 많이 쓰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 소득의 15%까지만 쓰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함 방식은 투자액을 환류액에 넣고 70%까지, 투자 제외 방식은 지금 방법 B, 투자액은 환류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15%까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 두 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70%는 15%에 미달하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미완류 소득이라고 부르게 되고, 반대로 회사가 더 쓸 수도 있어요. 법에 정한 기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 금액은 초과 환류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초과 환류액 같은 경우는 미완 소득이 없으니까 미완 소득 법인세를 낼 게 없는 거고, 미완 소득이 있을 때만 미완 소득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리할 게 이 기업 소득이 뭐냐, 투자액이 어떤 게 들어가냐, 임금 증가액이 뭐가 들어가냐, 상생연료 출연 금액은 어떤 것들이냐, 그 내용들을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돼요. 먼저 기업 소득이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번 소득인데, 다음 페이지. 자, 기업 소득은 출발점이 각사민도 소득 금액이에요. 우리 각사민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구할 때 각사민도 소득 금액 구하죠. 이게 세법상 법인세법상 소득 금액이거든요. 이걸 먼저 구해 놓고요.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몇 가지를 가감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업 소득을 구하게 됩니다. 가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업 소득의 70%까지 쓰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어야 돼, 현금이. 만약에 각사민도 소득 금액이 100원이다. 그럼 진짜 그만큼 현금이 있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각사민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꼭 그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업들이 돈을 쓰려면, 투자액에 쓰거나 임금 증가하는 데 쓰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명령에 따른 각사함 소득금을 그대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사소에다가 현금주의를 좀 반영해가지고 가감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 현금주의가 아니고 정책적인 조세 정책식 목적도 좀 가미해가지고 수정 현금주의에 따른 이제 기업 소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감이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이고 우리 몇 가지만 잠깐 이해하는 목적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국세, 지방세, 과운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요것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법인세 챕터 3에서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기업이 국세나 지방세 잘못 냈던 거 돌려받은 거예요. 돌려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 이자 받은 건 현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각사함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입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입금에 포함한다. 그럼 정부에서 많이 걷어서 미안해 하고 이자를 줬는데 거기 세금을 또 뜯어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입금불산 행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금액은 이 각사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현금은 있는 거잖아요. 현금 유입액. 그럼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따라서 얘는 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해당 사면도의 법인세 등,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는 세무정할 때 송금불산이 받죠. 각사함 소득금액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제 나간 돈이죠. 실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각사소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지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류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현금 지출액이니까, 현금 유출액이니까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주의 반영해가지고 각 사무소득금액에 몇 가지를 가감해가지고 기업소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1차 목적이라면 그냥 각사소를 출발점으로 해서 기업소득을 구한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환류액으로 투자액 인정하는 거예요. 투자액으로 인정하는 건 투자 촉진을 위해서 신규 투자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되는 거고, 중고 자산 투자라든가 운용 리스, 여기 금융 리스 이외의 리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 리스 말하는 거예요. 운용 리스는 우리가 투자한 게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리스 회사로부터. 그래서 요거는 투자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규 투자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내용 정리해 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의 환류액이 임금 증가액이 있었죠. 임금 증가액은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류의 임금 증가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임금 증가액은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증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의 상시 근로자한테 임금을 1억 줬어요. 근데 이번 기회는 1억 2천만 원 준 거예요. 2천만 원 더 줬잖아요. 임금학 계획이. 그럼 2천만 원만큼을 임금 증가액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계산을 좀 볼게요. 임금 증가 금액은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이에요. 기본이 1번이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2번, 3번을 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기본부터 보시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에 임금이 증가했다. 그럼 이제 임금 증가 금액만큼을 환류액으로 인정하는데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 임금은 증가했고요. 상시 근로자 직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직원은 늘지 않고요. 새로 채용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종업원들의 임금만 증가시켜 준 거예요. 그때는 임금 증가 금액의 100%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금도 증가하고 상시 근로자 수도 증가했다. 신규 채용이 단 거죠. 고용 창출이 일어난 거예요. 고용 창출하는 회사는 좀 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존 직원들의 임금 증가 금액에는 50% 더해서 150%까지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100원 임금 증가했으면 150원에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환류액으로. 그 다음 신규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은 2배까지 인정해줘요. 200%까지 인정해줍니다. 이 임금 증가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까지 환류액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면 기본 100%, 수가 증가했으면 150% 혹은 200%예요. 여기다가 추가로 인정해주는 게 동그라미 2번. 단기 중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기보다 증가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새로 채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0%만큼을 추가로 더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기 중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거죠. 그런 경우에도 그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 금액의 100%를 추가적으로 더해줍니다. 2번, 3번은 추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직원들의 임금을 증가시켰을 때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요. 임원은 되지 않아요. 지금 임금 증가시킨 게 활력으로 인정드린 게 회사에서 일반 종업원들의 임금을 많이 증가시켜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뭐 임원들 자기들의 임금만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임원의 임금 증가시킨 건 인정되지 않고요. 임원은 상시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제외예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이런 사람도 고액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증가시켰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활력으로 인정하는 게 상생협력 출연금액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상생협력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그런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출연한 금액의 3배까지 활력을 인정해 줍니다. 300%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출연 금액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원 썼으면 이건 300원까지 활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절차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소득의 산정 방법의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미활소득은 방법 A, 투자 포함 방식과 방법 B, 투자 제외 방식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두 개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해가지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선택했잖아요. 그때는 계속 적용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 계속 적용.
하나 선택한 것은 다음의 기간까지는 계속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기간이 좀 다른데요. 방법 A를 처음에 선택했잖아요. 그럼 3년 동안은 계속 적용해줘야 돼요. 방법 B를 선택했잖아요. 1년간만 그 방법을 적용하면 돼요. 1년 지나고 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법 A가 뭐냐면 투자 포함 방식이에요. 활류액으로 투자액을 인정하는 방식, 그 방식을 선택했다면 3년은 계속 요 규정을 써야 된다는 거고 유리한 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회사가 투자 제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투자 제외 방식. 그럼 이때는 처음 선택한 그 해는 1년간은 투자 제외 방식을 쓰고 그 다음은 투자 포함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제외 방식을 처음에 선택한 회사가 그 다음 기회에 바로 투자 포함 방식 바꾸려고 하는 거, 요거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간만 계속 적용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기업들은 이제 선택할 때 방법 A랑 B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아무래도 미활효소득이 좀 적게 나오는 방식, 법인세의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미활효소득이 적게 나오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 밑에 미신고시예요. 방법 A랑 B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도 미활효소득이 적게 나오거나 초과이익이 많이 나오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법은 가정을 합니다. 어이? 그럼 보세요. 두 개 중에 회사가 유리한 걸 보통 선택할 건데 미활효소득이 적게 나온 거. 선택을 안 해도 미활효소득이 적게 나오는 걸 선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굳이 회사가 선택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본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뭐 신고하든 안 하든 미활효소득이 적게 나온 방식을 쓸 건데, 그죠? 여기까지 봤을 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미활효소득을 방법 A랑 B 중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거냐, 하나 선택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선택을 안 했으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비슷해요. 근데 불이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이제 불이익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회사는 이 불이익을 증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택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건 뭐냐면 이제 미활효소득과 초과이익의 처리예요. 어떤 해는 미활효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좀 더 많이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초과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세무상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먼저 이번에 초과이익의 처리부터 볼게요. 이번 기 활류액을 많이 쓴 거예요. 투자도 많이 주라고 임금 증가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기준금액보다 더 많이 쓴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해는 미활효소득 법인세 낼 건 없어요. 낼 건 없는데 그 더 쓴 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쓸 걸 미리 땡겨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쓴 금액은 기억해 놨다가 다음 기로 넘겨가지고 다음 기회에 쓴 것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은요. 그 다음 두 개의 3년도까지는 2월 돼요. 두 기 동안 2월. 그러니까 이번 기 굉장히 많이 썼다.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쓴 금액은 다음 기, 그 다음 기까지 쓸 거를 미리 썼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기 미활효소득 계산할 때 쓴 것처럼 반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번 기에 미활효소득이 생긴 거예요. 기준 금액보다 덜 쓴 게 생긴 겁니다. 미활효소득. 그럼 원래 미활효소득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이럴 수 있어요. 아, 우리 다음 기부터는 많이 쓸 건데 이번 기에 좀 덜 썼다. 왜 다음 기에 분명히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를 내는 건 너무나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자 어떻게 하냐면 1년 정도는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과세 유예. 너 미활소득 나왔는데 세금 지금 날 거야? 아니면 다음 기로 이월시켜줄까? 다음 기로까지는 이월시켜주는 거예요. 나 다음 기에 쓰겠습니다. 그럼 미활소득을 일단 기억해놨다가 다음 기에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활소득도 2월 돼요. 2월 되는데 뭘 설정하냐면 나 이건 다음 기에 쓸 겁니다 라는 차기 환류 적립금이라는 걸 설정해가지고 미활소득이나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차기 환류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게 1년간만 적립이 가능했어요. 1기입 동안만. 그러니까 미활소득을 다음 기로 넘기는 게 1년만 가능했어요. 근데 요거를 22년부터는 2년 동안 넘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줬습니다. 초과환류액도 2기 2월 되는데 미활소득도 2기는 2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요것도 2기 2월 됩니다. 근데 초과이익은 무조건 2기 동안 이제 2월이 되는 거고 미활소득을 2기 동안 2월 해가지고 과세기한 받는 건 선택이에요.
우린 그냥 미활소득 나온 거 세금 낼래요. 그런 회사들은 굳이 2월 안 해도 됩니다. 차기관리 적립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거는요. 할 수 있는 거지 강제는 아니에요. 적립해가지고요. 이제 2기 동안 2월이 돼요. 2기 동안 2월에서 앞으로 이제 미래 2기 동안 법인세 계산할 때, 미활소득 법인세 계산할 때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만약에 미활소득이 100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 기회에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차기 환류 적립금을 설정하면 그 미활소득에서 차기 환류 적립금을 빼요.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액 다 차기 환류 적립금을 설정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세금 낼 게 한 푼도 없는 거고 다음 기회에 그만큼을 더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케이스 1번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X1년도에 기업소득이 1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투자익 등 환류액은 50원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방법 A를 선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X1년도에 미활소득을 먼저 구하게 되면, 자, 방법 A니까 투자 포함시키니까 100원의 70%까지는 써야 돼요. 환류액은 지금 50원 있습니다. 그럼 들쓴 금액은 20원이죠. 원래는 이 미활소득에 대한 법인세 20원의 20%, 4원만큼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미활소득 20원을 전액 차기 환류 적립금으로 적립했다. 그럼 이번 기회는 어떻게 하냐면 나 20원 다음 기회에 쓸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활소득 20원에서 차기 환류 적립금 20원을 뺍니다. 빼서 이번 기회에는 법인세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음 기회 기업소득이 100원이라고 보고요. 투자익 등 환류액이 9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는 지금 초과환류액이죠. 기준금액이 70원인데 90원 썼으니까 20원을 더 쓴 거예요. 20원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X1년도 거 더 써야 되는 게 20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기회 더 쓴 게 20원이 있어요. 그럼 다 썼네. X2년도에 써야 될 거 70원 다 썼고 환류시켰고, 그리고 X1년도에 미활소득까지 지금 다 환류를 시킨 거예요. 그럼 X2년도에도 미활소득 20원 1기 거 넘어온 거 있죠? 거기서 초과환류액 20원 빼가지고 법인세 낼 건 없다라는 겁니다. 케이스 2번. 초과환류액이 발생하는 경우 볼게요. X1년도에 기업소득이 100원이고요. 환류액이 90원입니다. 그럼 이건 X1년도에 초과환류액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그럼 X1년도에는 미활소득 법인세 낼 게 없는 거고, 이 초과환류액은 2기 동안 2월이 될 수 있어요. X2년, X3년까지 2월이 됩니다. X2년도 보니까 기업소득이 100원이고 환류액이 4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70원은 써야 되는데 40원 썼으니까 30원은 미환류한 거예요. 미환류했을 때 전개 초과환류액이 20원 있었죠. 그럼 30원에서 20원 뺀 10원만 이제 미활소득 남아요.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10원도 또 초과환류액을 차기환류 적립금을 설정해가지고 또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 10원 나 다음 기회에 쓰겠습니다 라고 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10원을 빼가지고 X2년도에는 미활소득 법인세를 안 내고 다음 기 또 그 다음 기회에 그 금액을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2년도에 차기환류 적립금을 10원 더 설정한다면 원래 X2년도에 미활소득이 30원 있었죠. X1년도에 초과환류액 20원 있었죠. 그리고 10원 남은 미활소득을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X2년도에도 미활소득 법인세를 또 안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기로 2월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미활소득 법인세 내용을 정리하는 걸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신탁이에요. 자, 그 밖에 법인세 챕터 19에서 보게 될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이제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예요. 여러분, 신탁이라고 하는 건 믿고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믿고 맡기는 거. 그럼 일단 당사자가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위탁자가 원래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위탁자가요. 신탁 계약에 의해서 그 신탁 재산을 수탁자한테 넘깁니다. 신탁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 좀 운영 좀 해줘, 관리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를 신탁합니다.
그럼 수탁자가요. 그 맡긴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이제 소득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한테 건네주게 되는 거죠. 그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법인이다.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법인세 과세하는데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걸 과세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 정리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수익자죠. 이자가 지금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소득의 귀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자한테 법인세를 매기면 돼요. 얘가 법인이다. 그럼 얘한테 법인세를 매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수익자한테 과세하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자체를 법인처럼 봐가지고 신탁재산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탁자한테 과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수익자 과세, 예외가 위탁자 과세, 수탁자 과세도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그 위탁자가 신탁자를 수탁자한테 넘기잖아요. 넘기면 소유권 자체를 넘겨요.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한테도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원래 소유권이 위탁자였는데 건물을 신탁하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제 수탁자, 건물 명의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신탁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및 과세 방식 및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법인세 과세할 때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은 세 가지. 반가를 1번은 수익자 과세 신탁, 반가를 2번은 수탁자 과세 신탁.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반가를 1번은 수익자한테 과세하는 신탁, 반가를 2번은 수탁자한테 과세하는 신탁이에요. 그리고 반가를 2번은 또 다른 용어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 다음 반가를 3번 세 번째는요. 위탁자 과세 신탁이에요. 이거는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신탁이 되는 거예요. 자, 원칙은 뭐냐? 원칙은요. 반가를 1번입니다. 우리 법인세라는 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소득을 얻은 자냐? 그 소득을 얻은 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신탁은 누가 소득을 얻은 자예요.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다면 수익자가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 신탁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 수익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수익자한테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수익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원칙이지만 반가를 이번에 예외가 있습니다. 수익자한테 과세 안 하고 수탁자한테 과세하는 신탁. 자, 얘는 요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적용하는 거예요. 자, 위 반가를 1번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있죠. 그럼 이 요건 두 개를 만족하면 반가를 1번은 적용하지 않겠다. 반가로 2번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위 반가를 1번에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반가로 3번의 동그라미 1, 2에 해당되지 않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정리 좀 할게요. 이번엔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 수익자가 아니고. 그럼 어떤 경우냐?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요건은요. 반가로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이 돼야 됩니다. 반가로 3번에 해당하는 신탁이 뭐냐면 위탁자 과세 신탁이에요. 위탁자 과세 신탁. 그러니까 위탁자 과세 신탁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탁자 과세 신탁이라면 위탁자 과세할 거니까 이때는 반가로 2번 적용하지 않고 반가로 3번 적용하는 거고 반가로 2번 적용하려면 일단 반가로 3번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신탁이 돼야 됩니다. 목적 신탁이라든가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라든가 유한책임 신탁 이런 신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탁이라면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신탁이요. 경제적 실체로 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넘겨받았어. 근데 신탁이요. 그냥 단순히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활동을 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재산을 받았어. 예를 들어 부동산을 넘겨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을 가지고 얘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또 모아가지고 그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단순한 신탁이 아니라 지금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 수익증권 같은 것도 발행하고
그다음 법인처럼 유한 책임도 지는 그런 신탁이라면 신탁 자체가 사업을 행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행하는 주체가 신탁 재산이고 수탁자니까 그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이 경제 실체로 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신탁이란 얘기고, 위탁자 과세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수탁자한테 세금 내라고 할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 하나하나를 각각의 내국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신탁재산이 법인처럼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있잖아요. 그럼 신탁재산 하나하나가 각각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재산을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했을 때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선택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이 어떤 신탁이 반가로 2번에도 해당하고 반가로 3번에도 해당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신탁이라면 수탁자가 내야 된다. 의무 적용하는 걸로 명칭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럼 반가로 2번은 어때 적용해요? 언제 적용해요? 요건 1과 요건 2가 명확히 만족됐을 때 그런 경우에 무조건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반가로 1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가로 3번입니다. 위탁자 과세 신탁이에요. 위 반가로 1, 반가로 2번에 불구하고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반가로 3번은 위 반가로 1, 반가로 2 적용하지 않고 얘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특정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면 얘를 적용하겠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이라면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맨 처음 재산 가지고 있던 위탁자 있죠? 그자가 납부 의무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 1번 요건, 2번 요건이 있는데 둘 중에 1번 사유, 2번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1번에 해당하는가 2번에 해당하는가 다 위탁자가 세신탁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1번 핵심입니다.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에 통제할 것. 그럼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집에 통제하고 있어요. 그럼 위탁자가 실주인이란 얘기죠. 이거는 위탁자가.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엔 실질 수익자가 위탁자니까 그 위탁자한테 과세할게 라는 거예요. 자, 반가로 3번 수용하려면 어떤 요건 만족해야 돼요? 위탁자한테 실질 지배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위탁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과 납세 의무자 내용을 본 겁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산인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라고 돼 있죠.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 과세 신탁 있죠. 그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반가로 2번 보시면 수탁자 납세 의무, 법인과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일단 법인세를 갖다 내야 돼요. 이 수탁자가 납세 의무 대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을 구분해야 되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본인의 다른 소득과 이건 구분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본인의 다른 소득은 본인이 본래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 내는 거고, 그 다음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하나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또 따로 내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얻게 되죠. 나중에 이제 재산을 분배받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강제징수를 충당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수탁자가 세금을 다 못 낸다. 그러면 그 신탁의 수익자가 분배받은 재산가액, 이익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 의무인 제1차 납세금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수탁자한테 원래 법인세를 걷는 건데 거기서 세금 다 못 거두면 그 신탁의 수익자한테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이제 법인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익자한테 나눠주는 금액 있죠. 그건 이제 배당 준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신탁재산 자체를 법인처럼 본다고 했습니다. 신탁이 설정된 날 그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되고요. 신탁이 종료된 날 그 법인이 이제 해산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세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처럼 보기 때문에 따로 사업인도를 정해줘야 돼요. 납세지는 어디냐? 수탁자가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보게 됩니다.
공동 수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표 수탁자를 하나로 정해서 신고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 수탁자 외 수탁자들은 연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있고요. 신탁재산에서는 이제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이거는 법인이 주주한테 배당 준 걸로 본다라고 있어요. 그럼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세를 내야 되고 주주는 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건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어떻게 주냐면 법인과세 신탁재산한테 법인세를 과세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도관이에요. 수탁자는 도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한테 배당을 했다. 그럼 배당한 금액만큼을 그대로 신탁재산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공제. 법인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X1년도에 100원만큼 돈을 벌었어요. 이 자체를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일단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번 소득을 수익자한테 배당한 거예요. 그럼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한번 내고 주주 단계 또 한 번 세금을 내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원래 소득 금액 잡고 법인세를 내야 되지만 어쨌든 얘는 도관 역할하는 주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 단계에서 법인세를 매기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돼요. 우리 법인세 포상 소득공제 중에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이런 회사가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했다. 그럼 소득공제 주죠. 그거랑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에서 과세표준 0 만들어서 이쪽 단계에서 법인세를 안 내게 하는 거고 그럼 그 수익자가 배당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익자가 법인이면 얘는 배당받은 걸 입금으로 잡게 되는 거고요. 개인이면 배당 소득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수입 배당금 입금 비슷함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챕터 4에서 공부했던 수입 배당금 입금 비슷함 쪽에 이게 배제될 항목으로 나열돼 있어요. 마찬가지 개인주주 같은 경우는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그로스업 적용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건 소득세 2부, 3부죠. 소득세 3부 2장 부분에 금융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제외되는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 내용 다시 볼게요.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 법인이 수익자한테 배당을 했다. 그럼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탁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으로 취급하면 되고 신탁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법인의 분할로 취급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어요. 위탁자가 신탁회사 A라는 곳에 맡겨놨는데 신탁회사 A가 잘 못해. 그래서 다른 신탁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법인의 재산을 판 걸로 볼 거냐 아니면은 법인 재산 이전한 걸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판 건 아니죠. 단순히 이거는 수탁자 바꿨을 뿐인 거지 이거를 이전했다, 처분했다라고 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한테 이전하는 경우 자산부채를 이전시키겠죠. 그때 자산부채 이전가액은 수탁자 변경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장부가액으로 넘겼다고 본다면 그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처분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맡긴 주체 그 수탁자 변경했을 뿐인 거기 때문에 손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넘기는 게 아니라 시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장부가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 대리자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실질적인 신탁재산의 이전이라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납부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 중간일합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일단 법인과세 신탁재산 자체가 조세피 개연성이 있는 그런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간일합 의무. 아니 법인과세 신탁재산 실제 법인도 아닌데 우리가 법인처럼 보고 있는데 중간일합 의무까지 부여한다면 납세 의무가 너무나 광범위해져요.
그래서 납세 편의상 중간이나 의무는 면제해 줬습니다. 자, 신탁은 그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주제,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입니다.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 자, 법인이 법에 정해진 일정한 부동산 팔았을 때 당연히 각 사람들 소득으로 그 소득이 잡히죠. 각사소 내고요. 거기다 추가해서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매기는 겁니다. 이건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중과제도예요. 이런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 납세 의무는요, 우리가 챕터 1에서 공부했듯이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모두한테 적용돼요. 비과세 법인이 아닌 한 모두한테 적용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가 부과되는 자산은요, 모든 부동산 아니고요. 여기 지금 나열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택, 두 번째 별장, 그 다음 4번 볼게요. 주택에 준하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법인이에요. 법인이 주택이 필요한가요? 주택은 개인이 필요한 거지 법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이런 주택, 별장,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다. 이건 투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매기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 별장, 주택에 준하는 이런 권리 같은 경우는 20%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는요, 투기성이 더 짙기 때문에 더블로 40% 매기게 되는 거예요. 미등기는 40%. 그 다음 만약에 법인이 비상임 토지를 가지고 있다 팔았다. 이것도 사업에 안 쓰는 토지니까 투기성이 있는 거죠. 이때는 10%만큼 매기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 부분이 세율이 높은 거고요. 비상임 토지는 여기에 절반 10%입니다. 다만 미등기는 똑같이 40% 매기게 되는 거예요. 다만 주택 중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를 좀 볼게요. 1번 보니까 비출자 임원이나 직원들한테 제공되는 사택이고요. 그 사택으로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의 주택이에요. 사택으로 꽤 오랫동안 이용하던 주택인 거예요. 이건 투기 목적으로 판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사택으로 썼으니까 그 이후에 뭐 사택을 옮기기 위해서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래 용도로 잘 썼어요. 투기 목적은 아니고요. 사택 용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 추가로 안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에요. 자, 이거는 특수하게 취득한 건데요. 내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에요.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한 거예요. 어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자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야, 너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라도 가져와라. 채권 변제 대신해서 주택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투기 목적이 아니고 나는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보통 바로 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년 내에 팔았다. 3년 내에. 그럼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현금화 시킬 목적으로 판 거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는 안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채권 변제 대신해서 주택을 받아왔어. 바로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리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괜찮아.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요. 투기창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중간에 보유 목적이 바뀐 거죠.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했다고 했지만 투기 목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지나고 나서 팔았다면 그때는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기 전에 얼른 현금화 시켰을 때 그때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년 지난 주택은 과세하게 되고요.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 같은 거 팔았을 때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를 매기는데 이 법인 자체가 업종이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주택을 파는 게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재고자산을 파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 매기지 않습니다. 자, 다만 밑에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미등기 토지 등은요.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투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귀속시기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우리가 지금 부동산 판매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인도일 사용시길 4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이건 손익귀속시기 중에서 손익귀속시기 챕터 9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팔았을 땐 이때 인도가 된 걸로 보죠. 그래서 챕터 9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인도일 사용수익일 4개 중에 빠른다는 인식하게 되고, 다만 여기서는 각사함수득 쪽에서 봤던 것처럼 회수익을 도래기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수익을 도래기준은 이번 기 회수하기로 한 금액만큼만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각사함수득은 이걸 인정해줘요. 왜냐면 각사함 연도가 이번 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기도 있고 그 다음 기도 있고 그 다음 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등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번 기 양도했고 이번 기에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서 더 매기는 거거든요. 회수익을 도래기준 적용하면 과세 이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칙성적으로 매기는 것들 이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회수익을 도래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입니다. 일단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팔았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판 금액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가액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판 금액은 양도 금액이고 여기서 빼주는 건 양도 당시 장부가액입니다. 자산의 장부가액.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세법상 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장부가액도 세법상 장부가액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 나온 거에다 세율 곱하는데 10%짜리도 있었고 20%짜리도 있었고 40%짜리도 있었죠. 그 각 적용되는 세율을 반영해서 산출세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오타가 하나 있어요. 감각상각이 아니라 감가상각입니다. 이 장부가액이니까 만약에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는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준 거 그게 장부가액이 돼요. 그리고 세법상 금액이니까 혹시 이 자산에 유보가 있으면 그 유보를 반영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팔 때 세법상 장부가액이 70원짜리예요. 얼마에 팔았냐면 100원에 판 거예요. 그럼 30원의 양도차익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팔 때 양도 비용이 들어갔다. 그럴 수 있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거 고려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고려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의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양도비용 같은 거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법인세 지금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할 때는 양도비용을 빼주는 란이 따로 없어요. 양도비용은 장부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양도비용 따로 빼주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 양도소득 구할 때 차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법인이 이걸 대부분 가서 말했어요. 아니 개인 쪽에서는 양도 비용을 필요금들이 인정해 주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해주냐? 그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에서 말했죠. 아니야. 안 빼줘도 돼. 이건 어차피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거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양도 비용까지 다 고려하는 거 뭐 할 수도 있지만 법의 규정이 없는데 규정 없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빼주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양도비용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상 빼주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감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내용 받으시면 되겠고요.